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기 드디어 개정 공고가 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했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수업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했던 그 강의하고 지금의 강의는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때 우리가 기존 강의에서 새로운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세히 강의하기로 했던 상품 파트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됐던 부분, 그 부분을 특히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앞으로 시험이 이제 약 한 120여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수업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호흡을 하면서 서로 이제 같이 암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인강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일방적인 어떤 수업이 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수업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A4지라든지 아니면 뭐 연습장 같은 데다가 직접 표 같은 거 그려보면서 그리고 소리 치면서 그렇게 같이 따라하면서 뭐 그렇게 암기하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지 모든 공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무결점의 강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강사에게 물론 의지하고 뭐 도움을 받는 것은 좋겠지만 여러분 마지막 최종적으로 시험을 치는 분은 수험생 여러분들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정리라든지 그런 아니면 암기 방법 그런 것들 갖다가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를 드리지만 자 모든 여러분들 객관식 공부라는 거는 자 한 달 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공부를 했을까? 그리고 남은 한 달 동안에 내가 얼만큼 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잘 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독을 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독을 하는 건 좋지만 근데 정독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기간이 너무 짧게 끝나버리면 그것은 제가 보기엔 좀 잘못된 공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가지고 여러분의 공부 스타일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가장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는 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기존에 공부했던 분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을까라는 그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일 건데, 저도 이제 처음 개정 공고가 났을 때 그때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공고된 자료를 갖다가 다운받아서 좀 빠르게 그렇게 하면 좀 스킵을 했는데 그때는 보니까 뭐 우편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상품 파트에서 상품이 많이 늘어났구나, 금융상품 쪽이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좀 자세히 보니까 금융 파트에 이제 일반 이론 부분에서 좀 내용들이 좀 많이 삽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분 바뀐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엄청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자세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표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거 바뀐 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바뀐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제가 좀 염려되는 게 상품 파트를 뒤로 밀어둬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대부분 분들이 공부를 안 하셨을 건데 그 상품 파트를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의지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파트에 대한 공부 어느 정도 정리가 우선 끝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품 파트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뭐 효율성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저도 이번 강의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 좀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같은 또 수험생분들 모셔다가 같이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주 늦은 시간입니다. 지금 늦은 시간에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강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또 뭐 수험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저 기본 교재는 이번에 새로 공고에 맞춰서 새로 개정된 내용의 책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본 교재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솔직히 큰 걱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부를 했으면 남들보다 앞서가니까. 그리고 뭐 바뀐 부분을 보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재를 보시든지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기존 교재를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아직 시작도 어느 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또 교재를 구입하는데 또 부담이 드시고, 그리고 또 기존 교재에다가 제가 뭐 교환 자료를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보기에는 아주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편 파트에 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금융 파트 쪽에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 시험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그쪽 강의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우편 금융 상식에 어느 일정한 좀 그 독특한 어떤 나름의 어떤 특색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좀 마음 같았으면 좀 다들 좀 어쨌든 피해가 안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뭐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이제 뭐 하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단체 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바쁜 게 지나가면 그렇게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중간중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려면 제가 금융 파트는 아직까지 작업을 끝내진 않았는데 그 바뀐 부분에 대한 그 교환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이제 함께 보시든지, 아니면 새로 이제 뭐 교재를 부득이하게 그렇게 구매를 하실 분들은 새로운 교재로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 교재, 그 신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페이지라든지 그런 곳에 맞춰서 여러분 수업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우편 파트, 제1부가 이제 우편 파트고요. 2부가 금융 파트인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편 파트, 금융 파트 거의 문제가 총 18문제 중에 9문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양이 우편 파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금융 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에 비해서 출제 비율은 똑같잖아요. 출제 비율은 똑같으니까 상대적으로 우편 파트는 좀 더 꼼꼼하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약자잖아요. 약자, 수험을 준비하는 약자로서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노력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늘 정규 수업 시간에 강조를 드리는 게,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좀 그렇게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여기 있는 책을 다 외워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낼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좀 쉽게처럼 짚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혼자 그런 독자적인 어떤 판단이 가능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문제집, 시중에 있는 문제집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구나라는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공무원 수험생들한테도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기본서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문제집을 푼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한 챕터 아니면 한 단원 끝나고 문제집을 보면서 그럼 당연히 점수는 높겠죠. 점수는 높지만 그 점수에 연연을 하지 마시고 이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정도의 그렇게 확인 작업을 그렇게 그치고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해독서가 좀 됐을 때는 이제 문제집만 돌리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단원별로 그렇게 좀 풀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강의 많이 기다리셨는데 빨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 보시면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이라고 되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재작년과 다르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편의 의의와 관련해서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그러니까 협의의 우편, 그 다음에 광의 우편,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를 갖다가 이런 파악을 해야겠죠. 그럼 우리 객관식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완기까지는 필요가 없더라도 이게 좁은 의미지 넓은 의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좁은 의미란 주체가 누굽니까? 우정사업본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우정사업본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좁은 의미는 어쨌든 우정사업본부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의사를 전달하는 물질이라든지 통화라든지 그 밖의 물건 등을 나라 안팎으로, 나라 안팎. 나라 안팎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국내 우편, 국제 우편 그렇게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우리 어떻게 해요? 보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내는 데 주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의의 의미 한번 보세요. 우편 관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정사업본부라는 그 주체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편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그런 관청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편 관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그러니까 전달. 이 전달은 뭡니까? 협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문서를 전달하는 거, 보내는, 전달하는. 근데 그 밖에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 그러니까 직접 전달하는 것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렇지만 직접 전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달을 할 수 있게끔 그걸 갖다가 뭐 보조하는 업무라든지 그와 관련된 업무들을 망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 이런 식으로 해서 넓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좁은 의미, 여기는 넓은 의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우정사업본부 나란파고로 보내는 그런 것들은 좁은 의미, 그 다음에 넓은 의미 해가지고 여러분들 크로스되는 그런 문제들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시면 우편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들 많잖아요. 우리가 뭐 수도라든지 뭐 전기 뭐 그런 것들이 전통적인 우리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였거든요. 우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자 보세요. 의무적으로 그랬습니다. 자 의무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지 말지 국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법령에서 뭡니까? 국가 니네들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제공해. 이런 식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그 말이고요. 다음 3번 보시면 우편은 주요 통신 수단의 하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뭐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 전달과 관련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정보를 전달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신이라든지 뭐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실체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통신같이 실체가 없는 그것과는 구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우편 의의에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우편 사업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확인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기존 교재 보셨던 분들은 이게 그대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또 그렇게 가볍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 사업의 특성 보시면 자,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 예산법에 따라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 기업이니까 거기 구성원들 여러분들이 이제 되고자 하는 분들은 다 국가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을 원래는 뭡니까? 기업 활동, 기업 경영의 자유에 따라서 기업이 알아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자, 사업과 관련해서 법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영상 제약은 많지만 제약이 많은 대신 너네들이 의무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뭡니까? 다른 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저기 밑에 한번 보세요.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 합리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독립재산제를 택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재산제, 자기 수지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단독으로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운영하는 거 그런 걸 우리 독립재산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가 알아서 우편 사업 담당자들이 자기가 알아서 적자가 안 나도록 그렇게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부득이하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적자가 날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손해가 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서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채산제를 채택은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부서 회계에서 그렇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표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로 이게 이번에 그 실강에서 모의고사를 진도별 모의고사를 이 부분을 좀 냈는데 이 부분 좀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딱 속히 좋은 질문들이잖아요.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다른 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크가 이제 산업을 갖다가 분류했을 때 1차, 2차, 3차 이게 뭐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1차 산업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뭡니까? 자연에서 어떤 생산물을 얻는 거 있잖아요. 어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임업 같은 그런 것들이고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말했죠. 그래서 공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고 3차는 이제 서비스업인데 우리 우편 사업은 어디에 된다고요? 자, 그렇죠. 우편 서비스업의 3차 산업입니다. 다만 3차 산업이지만 아직까지 뭡니까? 저 많은 인력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에 속하고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한 산업이다. 그래서 인건비는 사업 영역에 큰 부담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편의 이용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우편 이용 관계 말 그대로 뭡니까? 우편물을 우리가 뭐 전달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우편의 이용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편 이용관계 법적 성질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국가하고 국민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국가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은 상대적으로 국가에 비해서 하위에 어떤 계층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 이렇게 상하관계가 이렇게 했을 때를 우리가 권력관계라고 그러고요. 권력관계 그렇죠. 권력관계, 이거는 이제 공법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제 여러분 권력관계가 뭡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자 세금 내. 그럼 세금을 안 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겠죠. 그게 따라서 여러분 강제적으로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뭐 가산세가 붙다든지 재산이 압류된다든지 또 뭐 징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기 싫다고 거부하다가는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어떤 일정한 명령을 바랄 때 그것도 우리가 권력관계, 공법관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우리 지금 우편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용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우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나요? 그건 아니죠. 대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걸 우리가 사법관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법관계는 시험에 나오긴 나왔는데 여러분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자, 우리 우편금융상식에서 나오는 자 법적 성질은 죄다 뭐다? 사법관계입니다. 딱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 이용관계, 그 다음에 그 금융파트에 나오면 예금계약의 성질, 그리고 보험계약의 성질 모두 다 뭡니까?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사법관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법상의 계약관계. 그래서 보시면 우편사업의 경영주체가 국가이며 사업 자체 성격이 공익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용관계에서는 다소 권위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국가와 국민이 어떤 사인 간의 개인 간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의사를 타진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국가이기 때문에 다소 권위적인 측면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편 이용 관계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편 이용 관계자랑 계약 당사자란 말은 다릅니다. 계약은 누가 체결하는 겁니까? 그렇죠. 발송인과 우체국이 체결하고요. 그리고 우편 간사가 그렇게 체결하고 그리고 발송인과 자, 여러분 보세요. 발송인과 우편 관서가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의사에 합치해서 우편 계약이 성립했다. 그럼 이 두 분을 뭐라고 하는데요? 계약 당사자라 그러고 근데 자, 발송인과 우편 관서가 계약이 성립되면 수취내기도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양 계약 당사자들이 누구?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 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거든요.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면 그때 뭡니까? 제3자가 일정한 권리를 얻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권리, 수취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편 관서에 대해서 뭡니까? 배달한 거. 나한테 내 친구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 그거 나한테 달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취권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수취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수취인까지 포함해서 요때를 뭐라 합니까? 우편 이용 관계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발송인과 우편 관서고요. 수취인까지 포함되면 우편 이용 관계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우편 관서는 당연히 뭡니까? 우편물 계약이 성립됐으면 그걸 전달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죠. 반면에 전달을 하는데 공짜로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요금 같은 거를 청구할 수 있는 요금 징수권이라든지 요금 청구권 그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발송인은요 당연히 이걸 내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송달 요구권이 있겠죠. 반면에 그에 따른 우편 관서가 비용을 청구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요금을 납부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런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데 제대로 그런 권리가 실현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몇 지점에 보시면 수취인은 우편물 수취권, 수취 거부권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발송인은 뭐가 있어요? 우편물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물 반환 청구권 관련해서 이번에 좀 개정된 부분이 좀 꽤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그 단계에 따라서 그 반환 청구를 뭐 했을 때 그때 이제 낼 수 있는 뭐 반환 청구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그냥 그걸 반환했을 때 반환 청구를 했을 때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정의 어떤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단계마다 그렇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뒷부분에 아주 이제 자세하게 이번에 좀 편하게 예전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건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수취인에게 도착하기 전에 발송인이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언제나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고려를 하겠죠. 반환 청구가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고려를 할 겁니다. 반면에 수취인은 반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수취인의 권리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늘 그렇다고 그랬죠. 객관식 문제에서. 그냥 단순히 수취인은 우편물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다른 건 다 맞게 해놓고 살짝 이렇게 끼워놓거나 그러면 여러분 틀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이 성립하면 이런 우편 이용 관계자들 각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이 언제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늘 드립니다. 계약이 성립해야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계약이 성립하고 전이냐 후에냐에 따라서 그 위험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 그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면 당연히 그 위험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발송인이 하는 거죠. 만약에 우체통에 만약에 제가 우체통을 넣었는데 아직 계약이 성립된 시기로 안 봤다면 그럼 우체통 그게 뭡니까? 태풍에 의해서 날아갔다 아니면 뭐 폭파해서 터졌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편물이 다 산산이 찢어지고 날아갔다 그러면 그 위험의 부담은 누가 가집니까? 발송인이 가지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체통에 투입했을 때 우편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뭡니까? 그 위험의 부담은 이제 우편 관세에서 가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어떤 절도범이 우체통 안에서 그 우편물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뭡니까?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송달할 수 있는 발송인은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리가 침해됐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재산적 손해가 있다면 우편 관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체국 창구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죠. 창구.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떨 때 계약이 성립할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우체국 창구에 직접 가서 하는 경우 있죠. 창구에 갔을 때는 뭡니까? 그렇죠. 창구에서 접수할 때, 그때 이제 보면 됩니다. 반면에 요즘은 잘 보기에는 좀 빨간 우체통이 있죠. 거기에는 뭡니까? 우체통에 투입한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우체통에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그 우편관서 직원이 이제 우리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택배 같은 거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보세요. 방문 접수나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자 이때는 뭡니까? 그렇죠. 물건을 수령할 때가 아닙니다. 물건을 받는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수령하고 난 다음에 뭐 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때. 그래서 이 세 단계 좀 기억하십시오. 창구, 우체통, 그 다음에 방문 접수에서 각각의 성립 시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세요. 우편사업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이라고 되는데 자 보세요.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되네요. 자, 국경장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자 경영 주체는 국가고요. 다음에 관장은 누가 한다고 했고 구체적인 분담 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서 바뀌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줄 친 게 아주 중요하죠. 분명히 우편사업은 누가요? 국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 그랬는데 자, 이 표현 꼭 기억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누구에게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장관이 마음대로 이것도 어떤 이건이 개입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 아는 지인에게 야, 너 이런 사업 좀 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로 규정되어 있다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특히 우편 파트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금융 파트보다. 그래서 법률, 명령, 고시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잖아요. 헌법의 그 법률의 어떤 단계. 그래서 가장 이제 상위 법률이 요즘 한참 이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헌법, 그다음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 법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부서장 있죠. 장관. 부령. 장관은 이제 스스로 독자적으로 부령이라는 걸 말을 바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법률은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장관이 발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래 발의를 하죠. 그래서 정부 쪽에서 법률안을 내가지고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뭐 어떤 일단 이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최종 결정은 누가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법률을 정한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국가가 체계적인 조직 갖추고 그 다음에 적정한 요금으로 그렇게 하려면 국가가 직접 경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기업이 목적이 뭐예요? 기업의 목적이 그렇죠. 이윤 추구잖아요.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뭐 요금을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수지가 맞지 않는 곳에 배달은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요건 우리는 국가가 직접 경영을 함으로써 그런 보편적 모든 지역에 그리고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에 그리고 적정한 요금으로 국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페이지. 자, 앞부분은 좀 뭐 간단하니까 제가 그냥 핵심만 딱딱 읽고 그렇게 너무 처음에는 가려고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또 길어지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핵심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신 독점권 한번 보세요. 서신 송달 독점권, 서신 독점권 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편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1항 및 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을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계통을 이용해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물론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서신 송달에 대해서는 누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신 송달 독점? 그럼 그 독점의 범위는 무엇이고? 그렇죠? 모든 서신을 갖다가 국가가 독점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 서신 송달의 독점이 대상이 되는 건 즉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기업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온리 국가가 하게끔 하는 그 범위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국가가 독점하지 않는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신 제외 대상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보세요. 독점의 대상은 서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서신이란 의사 전달을 위해서 특정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뭐 그 안에는 우리가 뭐 편지 일반적으로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뭐 글자, 문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호 아니면 그림으로도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만 해가지고 예배 보세요. 신문, 정기가림물, 서적, 상품 만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된다 해가지고 이 대통령령으로 제외되는 서신 제외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편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경영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데 적정한 요금,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 그 다음에 신속 정확한 배달을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기본 강의에서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 이 우편 법률 있잖아요. 우편에 관한 법률 4가지. 자, 요거는 요 1, 2, 3, 4번 요렇게 보기보다는 여러분들 뭐 개정이야 뭐 언제든지 다 될 수 있고요. 한 번에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제정 순서를 한번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 법률에 따르는 내용들 있죠. 실질적으로 그 몇 년도인가요? 한번 문제가 됐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해가지고 우리 2010년도에 기출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먼저 자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 1960년인가요? 자, 이게 우편법. 자, 그 다음에 1961년 별정우체국법이죠. 별정우체국법. 그 다음에 1982년 자, 이게 우체국 창구죠. 우체국 창구 위탁에 관한 법률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96년 자, 우편 사업인가요? 우정사업? 아니, 우정사업. 그렇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편법. 우편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우편의 뭐 조직이라든지 경영, 운영, 그것과 관련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인데, 근데 여러분 주목하실 거는 제가 이번에 교재에다가 제가 음영 처리하고 밑줄 쓰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뭐 어차피 교재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문제 이제 출제를 하면서 그리고 학생들 강의를 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영 처리하고 좀 밑줄 부분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좀 많아요. 많아서 이건 뭐 다 한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옆에다가 그런 표시를 좀 해줬죠. 뭐 이렇게 뭐 이 부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잘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훨씬 뭐 수험적으로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 보시면 밑줄만 다 긋은 거는 뭐 누구나 한데, 그래서 여러분 굵은 글씨 위주로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편법이란 사실상의 우편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 그래서 경영 형태 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인데, 특히 여러분들 자 우리 손해배상, 그 다음에 벌칙 같은 그런 것들을 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우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뭐 암기를 안 하시더라도 우편법에서 뒷부분에 우리 부록 부분 있잖아요. 그 법령에서 보면 이 벌칙 부분, 손해배상과 관련되는 내용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법령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법령을 뭐 따로 이 기본 내용을 배제한 채 법령만 공부하겠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방법이고, 출제는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기출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 쭉 제가 해설 달면서 이렇게 각 시험마다 이렇게 봤는데, 좀 많이 나올 때는 한 서너 지문 정도 나오고, 재작년에는 순수한 법령 지문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 교재 내용은 없는데 그 법령에만 있는 건 딱 한 지문 나왔습니다. 근데 좀 독자적으로 어느 해인가요? 그때 그거는 한 문제가 통째로 그냥 그 법령에 있는 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자 좀 시간이 정 없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빨리 이제 정리를 하시고 법령 파트. 근데 법령 파트를 공부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안에 기본서에 있는 기본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정리가 되면서 다시 해독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법령, 특히 우편법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편법, 그다음 우편법 시행령, 그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우편법 시행 규칙까지 이렇게 좀 보시는 거는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손해배상, 벌칙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1961년도에 뭐가 생기냐, 별정우체국법에서 요게 문제 뭡니까? 별정우체국의 탄생하게 된 근거가 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의 개념을 좀 알아두십시오. 자, 1961년 우리가 6.25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 해방 6.25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가도 가난해요. 그래서 이런 우편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전국에 곳곳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처럼 대도시에 이렇게 집중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전국에 다 퍼져 살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편 서비스를 하고 싶지만 국가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위탁을, 우편 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위탁하는 그런 게 바로 별정우체국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별정우체국이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의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자 이거는 국가로부터 차임한 게 아니에요. 빌린 건물이 아니라 국가 건물이 아니에요. 저희가 일반인 자신의 건물과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우체국,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정우체국. 근데 이 별정우체국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좀 부작용도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또 사업이 영위되지 않고 그렇게 중간에 또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별정우체국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우체국 창구 운영에 관한 법률, 그렇죠? 우체국 창구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서 그때 이제 나온 게 우편치국입니다. 우편치국. 그래서 이거 별정우체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편치국국이 나온 겁니다. 우편치국국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정우체국이 나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연도별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편치국국도 보세요. 자,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편 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업무를 일반인에게 역시 위탁한 겁니다. 요거는 예금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편 사업에 한정돼서 그렇게 위탁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96년도에 제정되었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죠. 내용 나오고 관련되는 법률은 나왔는데, 자, 그래서 말 그대로 뭡니까? 운영과 관련되니까 뭡니까? 경영의 합리성, 효율성 그런 걸 추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특례 규정이다. 그래서 우편한, 우편 대체 같은 그리고 우체국 보험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금, 보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체국 수익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규정해 놓은 그런 특례법에서 조직인사, 예산, 경영평가, 자 요금, 수수료 이런 것들, 요금하고 수수료, 국가 우체국 운영 수익과 직접 관계가 되는 그런 것들을 규정해 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했으니까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실 게 그 14페이지 보시면 국제법규라고 해서 자, UPU, 만국우편연합이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편적 국제기구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그 UP에서 그렇게 했어요. 야, 니네들 이거 우편 사업에 원활한 송달을 위해서 지역적 기구 그런 것들을 만들 것을 그렇게 현장에다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의거해서 만든 게 APPU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UPU 조약이라든지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우편 사업에 원활한 송달을 위해서 그렇게 제정해 놓은 그런 조약들이죠.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통한 조약이고요. 그게 아니다. 국제기구 안 만들고 뭡니까? 필요한 국가들끼리 조약을 맺을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간. 다자간은 뭐예요? 여러 국가, 즉 세계 국가 이상이 이제 맺은 협정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양자간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그렇게 맺은, 그러니까 양국 두 나라죠. 그렇게. 그래서 EMS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 특급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교통 시스템 같은 거를 갖다가 잘 갖추고 그렇게 송달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 타국이 있잖아요. 보내는 그 나라에서 어떤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현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EMS 즉 신속한 어떤 우편 송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EMS 같은 그런 것들은 양국이 서로 협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국제특급 우편 EMS를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서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양자 협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 보세요. 자, 요거 기출 문제, 요 법률은 해서 요거 뭡니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2012년도 기출을 이제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에서 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요 부분은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공부하기가 좀 그런데 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시 복습 겸 해서 한번 볼게요.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체에서 만일에서 자 우리 뒷부분 나오지만 한국하고 필리핀 자 공동 제의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의는 두 나라가 하고 나중에 4개 국가가 이제 창설 회원국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설 기관으로 관리이사회, 우편 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 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됐네요. 자 관리이사회, 우편 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인데 여기 UPU의 그 상설 기간하고 그 다음에 APPU의 상설 기간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뒷부분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고 3번 보세요. 그래서 우편 업무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정 직원의 상호기한, 독자적 파견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역 내 회원국과의 우편 관계를 확장, 촉진, 개선, 우편 업무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정진하기 위해서 목적. 여기 이제 APPU의 설립 목적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가볍게 보시고 저기 뒷부분 가서 또 한번 자세히 내용을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보고 좀 쉬었다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